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6일 날 보도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DSR, DTI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이게 이제 주택 시장에 좀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해서 올렸었는데 적용과 관련해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고 또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또 하겠다라면서 여지를 남겨놔서 사실 제도적인 보완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 사슬처럼 엮인 규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켜 놓고선 또 다시 보완해 준다면서 예외 규정으로 놓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약간 그 룰이 좀 걸레처럼 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또 제외 규정을 보다 보면 조금 모순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지난 10월에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빠르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서 어저께 영상을 정리를 했었었는데 올렸었는데 또 질문도 있고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도 또 질문도 있고 뭐 영상에도 질문이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또 금융위원회 관련된 그 보도 정식 보도 자료를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또 대출을 할 때 은행과 또 얘기를 해보고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도 자료를 한번 쓱 훑어보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대출과 관련해서는 아마 은행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대출 상담을 할 때도 한 개 은행, 한 개 직원과만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주변에서도 사실 보면 이 가계 대책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분가를 해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 나이는 좀 찼습니다. 저도 나이는 좀 찼는데 저는 결혼을 했는데 주변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면 그 친구도 이제 집을 뭐 여러 가지 좀 이유 때문에 뭐 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내지는 본인 집인데 좀 약간 좀 지리적으로나 옆집과의 어떤 소음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은데 좀 이런 대출 규제 문제 때문에 이사가 또 어렵고 실제로는 이사가 어렵다기보다는 매도도 잘 안 나가고 매수하기도 어렵고 내가 조금만 더 대출을 해서 특히 아직까지는 그 근로를 해야 될 날수가 많이 남았는데 대출을 조금 더 받아도 되는데 너무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도 그렇지만 집값은 올라가는데 내가 대출이라도 빨리 받아서 좀 저가 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이라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주변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어저께 영상을 올렸고 그거의 후속으로 정식으로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를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은 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6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서 첨부 자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10월 26일에 발표가 됐고 추진 배경과 기본 방향, 시행 일정 등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으니까 좀 저장해서 읽고 싶은 분들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섹션에서 10월 거 조회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이후 가계대출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이후로 자산가격 상승으로 증가세가 급격 확대됐다라고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에서 6%대로 설정을 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신용대출 규제 강화, 차주 단위 DSR 확대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한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 규제 부분 완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등도 병행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 불안정, 코로나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을 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계대출을 좀 조이겠다 이렇게 좀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 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의 잠재 위협 요인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 GDP 비중이 20년 들어서 100%를 초과했다 라면서 조정 시 거시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미국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뭐 그렇게 가계대출을 엄청나게 펑펑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계대출 문제가 자산가격 조정이 온다고 해서 국가의 기관을 흔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악화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가계대출이나 어떤 그 부채 관리가 타 선진국에 대비해서 절대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시 건전성이 악화될까봐 가계대출을 막 1억 2억으로 DSR 적용하면서 급격하게 쪼이겠다라는 건 특히나 지금같이 현금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추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소위 말하는 현금 가치가 하락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1, 2억 가지고 이렇게까지 규제를 세게 압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계 과제 추진, 상환 능력 중심 대출 관행의 확고한 정착,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대출받기 쉬운 사회 분위기에서 총 상환 능력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 하나 있으면 이걸 담보로 대출을 좀 상대적으로 쉽게 받았으니 이제는 그 담보가 문제가 아니라 총 연봉 대비해서 네 총 대출이 얼마나를 심사하는 제도로 좀 더 조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 발생 우려를 해서 맞춤형 관리 강화를 하겠다 라고 돼 있고, 가계대출 총량의 가파른 증가로 리스크가 누적됐고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서 외부 충격 대응력을 강화하겠다 라고 돼 있습니다. 플랜 B 준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가세 지속 확대에 대비한 추가 관리 방안 마련, 예측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 대응 사전 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가계 부채 관련 시스템 리스크 촉발 소지 차단 및 금융 불균형 해소, 중단 없는 실수요 대출 공급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3대 과제,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공고화, 급증 분야 맞춤형 관리, 가계 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이렇게 또 멋있게 표현은 해놨습니다. 차주 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행이 됩니다. 여기 조기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2022년 7월부로 시행될 것을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면서 다 6개월 반기씩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얘기 드렸다시피 이금융권 DSR 강화, 그 다음에 DSR 산정 만기 현실화, 그리고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율 개선,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을 한다.
그 다음에 카드론 다중채무자, 카드 돌려막기죠, 소위 말해서.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치 상향 조정,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 신용대출 분할 상환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대 기반입니다. 금융회사가 가계 대출 관리 내실화, 취약계층 실수요 보호를 지속하겠다 해서 플랜 B로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DSR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전세 대출 증가세를 또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앞에서 간단히 이제 개념을 살펴봤고, 이제 뒤로 가면 어저께 PPT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실제로 보도자료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외 조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3개 과제 세부 방안입니다.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겠다라고 해서 차주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단계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3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시행입니다. 이게 원래는 반기씩 뒤에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2단계가 2022년 7월부터 시행이었고 3단계가 2023년 시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당겨졌습니다. 차주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을 2022년 1월로 앞당겨서 조기 시행하고 지금 현재 현행 지금 2022년 1월이니까 지금 현행은 여기입니다. 2단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포함해서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면 DSR이 적용이 됩니다. 더 무시무시한 거는 2022년 7월 올해 반기가 끝나면 총 대출액이 2억으로 줄어듭니다. 내가 신용대출을 1억을 갖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1억을 갖고 있던 뭐든지 간에 1억을 초과하는 게 있으면 일단 DSR 적용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신용대출 어쩌고저쩌고 대출이 일단은 안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금융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또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파이가 줄어들면 또 은행의 수익성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집값을 떨어뜨린다기보다는 매수도 어렵고 매도도 어렵게 해서 집을 옮겨 타고 싶거나 좀 다른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실수요자, 그리고 무주택자였다가 주택자로 가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이고, 또 매수도 어렵고 매도도 어렵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집값의 실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실은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난 몇 년간도 통계적 오류가 또 모순이 있었죠. 제2금융권 DSR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던 대로 은행은 40%, 보험은 50%, 상호부금은 110, 그 다음에 카드 50, 캐피탈 65, 저축은행 65입니다. DSR 계산 시 대출 산정 만기 현실화, 이것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현행은 DSR 산출 시 대출 만기를 최대 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 중이었는데, 이제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 평균 만기 4.6, 비주택담보대출 10년에서 8년, 평균 만기 8.2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입니다. 두 번째가 상호금융권 준조합원 대출 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이후부터고,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 및 준조합원 대출 가중치를 차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해서 또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취급 제한, 한도 감액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마지막입니다.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전체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를 상환을 하고 개별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주담대 분할 상환 실적과 연계하여 주신보 출연료 우대 확대, 현행은 분할 상환 실적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최대 6bp 우대에서 개선하면 10bp 우대로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 가계대출을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뭐 선제적으로 가계대출을 정부가 관리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개개인별의 국민 개개인별의 가계대출을 스스로 일괄적인 어떤 룰을 놓고 틀을 놓고 규제한다라는 것부터가 일단은 모순의 시작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시각은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이런 모든 대출들을 역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못 사고 또 팔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좀 억제하는 정책을 하고, 결국 그 과제는 다음 정부한테 이렇게 넘기는 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체계 내실화입니다.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와 간단히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에 있을 그 Q&A 보도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 그리고 시행 중인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보호가 오히려 더 서민 실수요자와의 갭을 더 늘리는 꼴이 돼가고 있죠. 사실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4, 4분기 중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량 관리 하에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 사례는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 제약, 관리, 규제, 예외 허용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 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적 예외를 적용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장례, 수술 같은 좀 이벤트성, 단발성 문제가 있을 때는 일정 기간 한도를 또 초과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주 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절차를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일시적인 예외로 해놓고 결혼, 장례 이런 것까지 그러면 은행 가서 내가 지금 한도가 이만큼인데 결혼을 하려니 조금 더 필요하니 5천만 원만 한도를 늘려달라, 이거 허락받고 대출을 해야 될 판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은행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네. 향후 증가세가 지속 확대되면 검토 가능한 추가 관리 방안을 미리 공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 심사 관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DSR 관리 기준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증가세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을 또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 대출 증가세
뭐 이런 것들이 또 증가세가 지속되면 플랜 B로 얘네들을 검토해서 또다시 규제안을 내놓겠다라고 정부가 너네 대출 좀 그만 받아라고 사전 예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 금리 인상 충격 완화, 그 다음에 이렇게 금리 상승 상황을 가정해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뭐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고정금리 대출 유도가 조금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정부에서 증가세가 지속된다 해가지고 또 플랜 B다 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한다 뭐 하면은, 정부에서 내놓을 때는 변동금리가 되면 대출 금리가 오르는 현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하면은 나중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무리 금리를 인상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저금리 기조는 기본적으로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뭐 올라가 봐야 4, 5% 많이 올랐을 때, 엄청 많이 올랐을 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는 한 3% 정도만 돼도, 한 2%에서 3%만 돼도 거기에 스프레드 금리 붙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객이 빌리는 자금은 한 4%에서 5%, 아주 많으면 5% 가죠. 지금 신용대출이 한 3점 몇에서 4점 몇 프로 정도 할 겁니다. 여기에서 1%에서 1점 몇 프로 더한다 하면 4에서 5% 사이일 텐데, 여기서 계속 과연 금리가 6% 7% 치고 나갈까요? 사실 오히려 금리가 지속적인 인상보다는 일정 수준 인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횡보를 하다가 오히려 다시 또 경제 부양을 위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제조 공정의 혁신이나 어떤 물가 하방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금리를 물가 하락 때문에 또 오히려 금리를 하락시키거나 아니면 그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금리를 해버리면 내가 금리를 인하해버릴 때 변동금리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금리로 계속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정금리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한쪽으로 몰기보다는 좀 작은 정부라 그러죠. 좀 자율성을 좀 냅뒀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좀 옆으로 샜습니다. 다시 보도자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수준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일정은 차주 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 2022년 1월, 그 다음에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2022년 1월 다 현재 진행 중,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DSR 계산 시 대출 산정 만기 현실화 2022년 1월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역시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는 거 2022년 1월 시행이 됐습니다. 네, 뭐 다 2021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치 상향 조정, 전세 대출 분할 상환 인센티브 확대, 신용대출 분할 상환 유도 지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간단히 살펴봤고, 좀 더 중요한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Q&A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있던 첨부 파일입니다. 주요 Q&A입니다. 사실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꼭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아니면 컴퓨터에 넣어놓고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도 몇 견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가계 대출은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아울러서 서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 조치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 자금 애로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전세대출 4사분기에 취급한 전세대출은 총량관리에서 제외, 잔금대출, 입주자 사업장 점검 TFT를 구성해서 동향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무주택 서민 LTV 완화, 그 다음에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7천에서 1억으로 확대했습니다. 초장기 모기지 40년 만기를 공급하겠다라고 해놨고, 서민 취약계층 대상 서민 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지속하겠다라고 공급 확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일단은 해놨습니다. 중저실 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도 유지를 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175조 플러스 알파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해놨습니다. DSR 강화에 대해서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도자료에 또 이렇게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한번 스톱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근본 제2금융권 규제 강화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의 대출을 원칙이고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서민이나 취약자 차주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 긴급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DSR 산정 시 제외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면서 햇살론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주택연금, 그 다음에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급하는 대출, 자연지역 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따른 대출, 예적금 담보, 상용차 금융, 보험계약 대출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2금융권 차주단위 DSR 규제 비율을 은행권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규제 비율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총 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2022년 1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의 합 신청분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고, 한도 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 기준이고,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 예정 금액만큼 총 대출액 계산 시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통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마통을 1,000만원 뚫었다 하면 이 1,000만원이 이제 모든 가계 대출의 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중요한 게 나와서. 네, 어저께 말씀드렸던 총 대출이 2억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Q&A입니다. 차주 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에는 어저께 정리를 해드린 대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정책적 목적에 따른 대출, 자연재해, 보험계약, 상용차, 예적금 담보, 할부 리스 현금 서비스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등이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기 때문에 분양이 아니라
이미 다 지어진 것을 누군가가 살고 있다가 매도해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는 그냥 매매 거래에 따른 거라면 그건 또 DSR의 계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중요한 게 중도금 대출, 여기도 중도금 대출입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그리고 등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어떤 주택에 대한 대체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은행과도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등을 써놔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법령에서는 이렇게 열거 형식으로 해놨으면 쭉 열거하고 이 열거의 대상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은 DSR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외되는 대출에 열거 형식으로 해놓고선 등으로 해놓고 이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법령을 좀 기계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주단위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대출 취득 시 총대출액이 2억을 초과한다면 적용 대상인지, 2022년 1월 시행일 이후에 신규 취급된 대출은 2억 초과 시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인데, 다만 잔금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기준일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취급할 때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 대출 취급 시 제도 시행 이전에 2억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차주가 시행일 이후에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인지, 여기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한 가계 차주가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받는 가계 대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던 가계 차주가 이후에 신규로 받는 가계 대출, 요거는 규제 적용 대상이다 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네, 규제 시행 대상입니다. 신규 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고,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 인수 등을 다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 재약정의 경우에는 신규 대출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도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Q&A 부분이기 때문에 Q&A는 반드시 핸드폰에라도 저장을 해놓고 지금 대출을 굉장히 좀 따지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꼭 꼼꼼하게 점검하고 은행과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금융권 관리입니다. 상호금융권 예대율 적용 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을 두는 이유는 지역 농업 종사자인 조합원 간의 상호 부조라는 목적에 따라 설립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조합원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상호금융의 정책성과 관계형 금융의 악화가 우려가 제기가 돼서 이렇다라고 해놨습니다. 뒤에서 근데 얘기하겠지만 이런 모순이 제기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는데 진짜 모순은 금융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내 대출을 받아버리면 그건 DSR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업이나 어떤 금융 공기업 이런 데서 사내 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DSR 적용받는 또 대출을 땡기고 사내에서 풀 대출을 땡겨서 하면 일반적인 서민들보다 또 월등히 높은 대출을 땡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다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카드론도 포함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씩 넘어가면서 살짝씩 멈출 테니 간단히 좀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거나 스크린 캡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 규정이 내년에도 유지되는지 5대 은행 실수요 중심의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다음 사항 자체 결의를 한다. 했다. 10월 1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을 결정을 했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을 결정을 했고 전세 갱신 시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를 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은행권이 결정한 강화된 전세 대출 심사 기준은 불효불급한 전세 대출을 선별하여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공급하기를 위해 자율적인 제한 조치를 했다라고 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랜 B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는 거시경제 여건, 자산시장 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따라서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부여하면서 대책의 강도와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결국은 내가 미리 더 목죄일 것을 예고를 해놨으니 더 이상 대출 좀 받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플랜 B는 DSR 등 기존 제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면서 급증 분야 및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으로 구성을 한다 라고 해서 좀 애매한 또 답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Q&A만 25% 정도 되는 보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은행과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빨리 대출을 받는 게 일단은 낫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또 다음 대선에는 어떻게 될지 조금 기대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